지금 미국만 좋고 그 미국이 아닌 데는 이제 힘든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 경제도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매크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하방의 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것도 안 먹히는 건가요? 완전 왕따 당하죠. 그런 얘기하면. 네. 지금. 그래서 예전에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미국 채권을 사라, 뭐 TMF, ETF 같은 걸 많이 추천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보고 투자하신 분들의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상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차별적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환경이 되어버린 건가요?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뭐 그런 환경이 먹혀지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사실 그 충격은 왔었어요.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극복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작년 3월만 해도 사실 지역은행 파생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2023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단기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 있죠. 금융 시스템들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갖고 장기적으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진을 먹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 있으면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금융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작년 2023년 3월달에 지역은행 파생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잘 대처를 했죠. 그걸 다 뭐 쪼개 갖고 이제 더 큰 회사한테 넘기고 뭐 기타 방법 등을 통해서 유동성도 더 보충하고 해서 넘긴 게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경기 침체 얘기하는 게 이제 소비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부분이 보통 소비라는 게 단기 금리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단기 금리가 높아요. 이랬을 경우에 개인들이라든지 가계 소비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들도 이미 아직까지도 미국의 가계 소비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해 있다. 왜냐하면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높으니까. 그래서 그걸 사실 트럼프 당선자가 이걸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작년 2022년에 이제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들이 있잖아요. 이 법들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끄는데 소비가 아니라 투자 쪽에서 이끌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볼 때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만약에 소비가 계속 망가졌다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본다면은. 근데 최근에 보면 작년도 거의 한 2% 넘는 성장이 나왔고요. 올해도 지금 보통 뭐 연준 자체도 한 2%대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큰 국가가 2%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소비가 증가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가능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법에 의해서 산업적으로 인베스트먼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 Y라는 것을 측정할 때 C 플러스 I 플러스 뭐 G 플러스 뭐 수출 마이너스 뭐 수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 C라든지 생산은 사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I라는 부분 우리 SK 한인수도 삼성전자 뭐 TSMC 다 가서 지금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I 부분하고 정부의 지출이 되게 크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게 와야 될 것들, 그러한 리스크가 오고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미국이 극복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성장을 이룩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아니면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많이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분명히 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결국 연준이라든지 정부가 막아낸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독에 물이 빠져도 빠지는 것보다 더 부어버리면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그 유신익 이코노미스트님 처음 모셨는데 현재 미국 상황을 좀 대략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침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냥 침체가 이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잠시 이렇게 정부 지출 같은 걸로 좀 밀려져 있는 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자전거가 달려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잘 돌아가는데 이 자전거가 한번 이제 넘어지는 거를 어른이 목격을 한 거예요. 자전거도 넘어질 수 있구나. 저 아이가 삐끗해가지고 페달을 잘못 밟으니까. 그 뒤에 이제 이 자전거에다가 슈퍼 울트라 전기 칩 같은 거를 이제 그 부착을 해가지고 보조바퀴 같은 것도 막 달고. 보조바퀴 달아서 이제 바퀴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장치를 작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가는 장치는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인위적인 채권 시장에 대한 개입이 시작이 됐고 그 폭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슈퍼 울트라 전기 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인위적인 자연적인 시장의 패턴과는 다른 인위적인 개입, 유동성 개입, 그다음에 기관의 개입 이 세 가지가 접목이 되면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들을 갖다가 계속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 자체를. 수요를 자극했다. 자극했다기보다는 사게끔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거죠. 그렇게. 네, 왜냐하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상업은행들이 작년도 올 초까지만 해도 물론 금리의 변동은 있어요. 네. 금리의 변동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가용 현금 자금은행들 그 자금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드만이라든지 JP모건 이런데 보면은 총 가용액이 대형은행 중심으로 6조 달러 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한 그렇죠. 유동성 공급을 한 규모가 사실은 7조 달러 초반대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맞먹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럼 6조 달러 가지고 그러면 남는 돈인데 이거 가지고 뭘 할까? 뭘 할까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어쨌든 BIS 비율이나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 부서에서 IB에서 투자하는 거랑 상업은행들이 주식 투자하는 건 다른 개념인데 상업은행들은 결국 채권을 투자하게 되고 근데 많은 류의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한 24조 달러 정도 채권이 미국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60% 이상이 장기채인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6조 달러 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는 결국 장기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행이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돈이 이제 들어오면서 장기채에 우리가 이제 채권을 많이 사면 금리는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시장 금리 원래는 뭐 한 예를 들면 4.7이어야 되는데 좀 더 사니까 이제 4.6, 4.5로 살짝 내려오는 조금 거예요. 내려와 있는. 근데 단기 채권은 그렇지 못한 현상이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장기에서 단기물을 뺀 금리의 차는 항상 단기물이 높은 역전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원래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로 이제 생각하면 보통 채권 시장에서 장기채를 많이 산다는 거는 침체가 올 것 같아 불안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채권을 많이 사야 되겠어. 특히 먼 미래에 그렇죠.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으니까 장기채를 많이 사야 되겠어. 이런 이제 수요로 장기채 몰린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던 혹은 침체가 가능성이 있던 아니면 경기가 그냥 보통 노멀한 수준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상업은행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서 사실 채권에 대한 매수를 계속 하게끔 유발시키는 작동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인위적인 유동성의 어떤 시장에 확대되게끔 하는 정부의 정책, 특히 재무부의 정책들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원래 상업은행들은 대출하는 기관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잘 보시면요. 지급준비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코로나 전에는 100원을 예금하면요. 10원 정도는 지급준비금으로 예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0으로 만들었어요. 준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돈 가지고 대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BIS 비율을 맞추는 최소한의 채권 투자라든지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내포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업은행들 돈 가지고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투자 대상은 어차피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채권에 특히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해졌다. 그러면은 이런 인위적인 시장 시그널들이 결국엔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해서 반복이 되더라도 설혹 이게 차후의 먼 미래의 침체를 말한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힘이 미약해졌다. 뭐 이렇게. 그럼 과거에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사실은 그 침체의 신호인 건 맞는데 그건 유효한데 지금의 역전은 강제된 수급 때문에 만들어진 역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지금 미국 장기채가 한 4.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4.7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수요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넣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돈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4% 정도 주는 채권을 사게끔 유도한 상황이다. 그래서 역전이 일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침체를 보고 한 건 아니다. 네네. 그러면 채권 시장의 가격 결정 능력이 지금 약간 왜곡돼 있다고. 그렇죠. 어, 네네네. 네. 네. 그럼 예전처럼 채권 시장을 보고 경기 판단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말씀이실 네.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위험하죠. 아. 그게 모든 것들을 대변하던 시장은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표를 좀 봐야 되겠는데 네. 그러면 그 수요를 유도한다는 게 사실은 미국 정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 발행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걸 은행들이 좀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적자 재정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일단은 뭐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눈에 보였잖아요. 네, 엄청나게 네.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더 추가적으로 통화 발행이라든지 채권 네. 발행을 해서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네, 문제 갖고 또 싸우기도 하고. 네. 그것도 그런데 합의 이제 시기가 네. 왔죠. 네. 근데 이제 이게 1월 20일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단 네. 말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기들 일단 재정 적자 축소를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일단 지켜보는 시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계속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어가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아까 공식 말씀드렸죠. 소비보다는 이제 투자라든지 정부 지출 이런 부분 쪽에서 더 경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끌고 왔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 공약들을 본다면은 사실 지금 바뀌어 보여요. 이미 얘기했던 게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법인세도 줄이고 뭐 기타 네. 등등 막 감세를 줄이고 하고. 감세도 하고 그다음에 관세는 또 인상도 높이고, 하고 네. 그러면서 뭐 전쟁 같은 데 불개입하고 뭐 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재정 정책은 결국은 계속 트럼프 행정부 얘기하는 게 재정적 축소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금 여태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왔던 그런 정책적인 변수들이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로 가면서 조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연 실현이 되느냐. 그건 이제 네. 퀘스천 마크인 거죠. 일단 현재는 이제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아직 측면에서 시작도 하지도 네. 않았고. 네, 네. 네, 그럼 이코노 중심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 정책적으로 장기채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는 재정 지출을 많이 했으니까 수요를 좀 유도한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 이제 일단은 긴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장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적자 재정을 할 것 같아서 금리가 약간 튀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바이든 때 했던 게 트럼프 시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상업은행이 갖고 있는 유동성도 한계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그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 안 바뀝니다. 저는 바꿀 수가 단언컨대 네.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의지도 없다. 하나 예를 드리면요. 그 바이든 정부 초기 때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이제 12호의 그 미의 예산처에서 추정을 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부자 증세 그다음에 네. 기업 그 법인세율을 인상을 한다라고 네, 해가지고 원복한다 그랬죠. 네, 네. 그런 이제 거기다가 부자 증세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엔 세입을 늘려가지고 24년도 초에 GDP 대비 재정 수지가 플러스 흑자가 나기 시작한다로 예측을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죠? 마이너스 6% 7%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은 플러스가 보이지도 네. 않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모든 메커니즘을 보면 어떤 대통령이 오든 경제를 좋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출로서 집중적으로 이제 경제를 갖다 돈으로서 많이 이제 부양시키는 힘이 있고 실제로 걷어들이는 거는 사실상 세율 자체가 사실 지금 유효세율이나 이런 거 유효세율은 실제적으로 내는 이제 부담률이 미국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돈은 많이 써요. 네. 그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이 쓰는데 많이 걷지는 않아요. 그러면 적자는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죠. 뭐 계속 늘어나겠죠. 네, 그런 구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러면 얘네들은 뭘 하는 걸까? 구조적으로 뭘 하는 걸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명목 GDP가 한 거의 미국이 GDP가 이제 25조 달러 가까이 되는데 네. 개인들의 총 소득 있지 않습니까? 연간 네. 총 소득이 24조 달러 돼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모자란. 네. 그러니까 거기 이 돈 가지고 사실 소비를 하고 소비 때문에 그렇죠. 경제가 좋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24조 달러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15% 20% 정도는 사회 이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전 지출이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돈을 쓰라고 돈을 주는 교육, 거죠. 네. 보건, 복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여건이 차면은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아니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에 또 20%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이 뭐냐면은 캐피탈 게인이라고 있어요. 자본 차익. 그거는 이제 임대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배당 소득세도 네,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뭐 주식으로 돈을 벌었든지 뭐 그렇죠. 그런 것도. 네. 근데 그게 직접 돈을 정부가 주진 않죠. 하지만 네. 정부가 여건을 마련해 주죠. 그 네. 돈들이 또 형성이 될 수 네, 있게. 시장에서 벌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고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내고 돈을 계속 가게한테 집어넣어주고 그 가게는 충분하게 소비를 하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통령이 오든 우리는 무역 적자를 줄일 거야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단순 계산만 하면 답이 다 나와요. 연간 지출하는 금액이 한 17조 달러 됩니다. 네. 총 지출하는 금액 17조 달러 돼요. 근데 미국이 내부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금액이 네.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미국은 만드는 나라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7조 달러를 써야 돼요. 네. 일단 돈이 있으니까 씁니다. 가게는 저축을 잘 안 합니다. 미국 가게는 저축률이 그렇죠. 일단 낮아요. 위기가 오는 네, 뭐 경우를 때는. 미국은 오늘만 살더라고요. 네. 미국은. 근데 중요한 거는 3조 달러만큼만 수출이 돼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이제 가게가 있고 수출이 있고 수입 부분만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네. 그러면은 사실은 나머지 돈들은 거의 다 수입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으로 지금 쓰는 금액은 4조 달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균형을 잡혀보면 항상 적자는 무역 수지도 적자일 수밖에 없고 재정도 적자일 수밖에 없고 항상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하든 나는 재정 적자를 줄일 거라고는 하지만 항상 용두사미가 되고 네. 결국에는 트럼프도 사실은 지금 뭐 부채한도 협상은 내년 초에 1월에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개인적인 추측은 40조 달러 이상으로 부채한도를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도를 높여야 네.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그러면은 재정 적자 안 줄이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인 개입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물론 그게 100%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우리가 엄청나게 사가지고 우리의 부채를 갖다가 다 삼각해 버리면 된다. 근데 네. 그게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금을 찍어서 물론 이제 의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현금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요, 국가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자산에 안 잡혀요. 네. 기업은 달라요. 기업은 기업은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잡힐 수 있는데 회계상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없는 겁니다. 네.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만약에 현금화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해서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거친 돈이죠. 한번 거친 돈 공세탁을 하는 가지고 건가요? 세탁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정부니까 애매하네. 예.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돈 가지고 부채를 갖다가 갚아버려 생각을 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상업은행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한 여지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베센트 전 펀드 매니저가 네. 재무장관이 됐는데 네. 이 흐름은 뭐냐면 결국 대출 늘려줘서 네. 결국 대출 더 많이 해줘서 상업은행들의 영업이익 늘리고 네. 여기에 동반해가지고 시장 유동성을 충분하게 더 공급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게 또 채권을 재정 적자가 나올지언정 네. 채권 수요를 또 유발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다 함축이 되었기 때문에 네. 미국한테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다만 재정 적자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튀겠지만 그게 기조적인 방향성을 만들진 않고 네. 그냥 뭐 변동성이 그렇죠. 좀 생긴다. 변동의 기미로 더 저는 뭐 그래서 그러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뭘 구조적으로 소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에서 흑자를 봐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제일 최고의 수출품이 달러니까 달러를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도 역시 재정 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속도의 차이다, 정도의 차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긴축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세금은 줄이고 이게 지출도 줄이고 세금은 또 줄이고 그러면 폭발할 것 같은데 겉보기에 보면 그럼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선거용일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저는 후자를 보고요. 네. 아까 계속 시장에서 지금 분석가 분들은 계속 니네가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네. 이게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죠. 1기 때도 똑같은 얘기 해놓고 그게 안 됐지 네, 않느냐. 더 늘은 것 같아요. 네, 뭐 더 늘으라고 막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2기가 들어와서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쓰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 들어오는 부분들은 어차피 적은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네. 쓰는 것보다 그 부분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은 없다. 하지만은 나가는 쪽을 되게 세이브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일단은 전쟁을 스톱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뭐 전쟁이 나간 돈이 네. 엄청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지금 지원해준 돈이 우리나라 국방비 2년치를 지금 보내줬어요. 네.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뭐 전쟁만큼 돈 많이 쓰는 데도 없죠. 사실 그 부분은 원래는 예상에도 없던 바이든 행정부의 돈이었거든요. 네, 뭐 사실 근데 그랬죠. 그분이 나갔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쪽에 나가는 돈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계속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앴던 부분들을 다시 복원시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다시 또 다 이제 가입을 해갖고 네. 거기에 이제 보조금을 사실 네. 전 세계 국제기구 보시면은 미국이 보조금을 거의 70%를 네, 담당을 해요. 거의 다 근데 미국 그거 때문에 다 돌아가고 있죠. 또 빼겠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고립주의라든지 보호무역주의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쪽을 세이브 시켜 갖고 재정 적자를 이제 뭐 재정 적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보는데 그 폭을 이제 축소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허황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뭐 결심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산업적으로 본다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IRA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게 또 엄청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가게 그런 돈들을 지원해 뭐 교육비 비슷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거기에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지금 깎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이러한 세이브하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기 때의 단점은 사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못했거든요. 네, 예산 근데, 쪽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레드십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전략적 자산 얘기가 이제 하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코인 시장에서 물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뭐 중요한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할지는 그건 가서 봐야 될 거고. 네,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뭐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국가 전략적 자산 또는 실물 ETF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다 담아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을 개인이 누가 사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블랙록이 갖고 있는 것만 해도 뭐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일단은 더 이상 변동성은 다 줄어든다. 가장 큰 게. 왜냐하면 국가 자산이라든지 실물 파는 자산 사람이 줄어들어서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0만 달러가 넘어갈수록 자꾸 고래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가버리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저는 국가 자산, 전략적 자산을 해갖고 뭐 빚을 갚겠다.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해본 적도 없고. 굉장히 사실 도전적인 네. 과제긴 하죠. 문제는 비트코인을 샀어요. 네.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그냥 무지성 홀딩 해야죠. 그럼 또 홀딩, 그러면 장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투해야죠, 뭐. 아니, 올라서 만약에 베네수엘라 같이 네. 그런 케이스가 나온다면은 해피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에콰도르 같이. 근데 네. 사실 그런 것도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적 자산보다는 사실 규제 완화 통한 ICO를 통한 네. 코인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발전을 또 도모하는 쪽으로 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 때도 그랬지만은 아까 이제 금융 쪽 얘기를 많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실물 경제에 직접 개입을 해갖고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자 연준 그다음에 금기관 니네들 스탑 네. 내가 할 거야. 인하해라 뭐 이렇게. 이건 내가 할 거야. 왜? 내가 금리가 아니라 유가도 내가 내리고, 그 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내가 내리고, 네. 농산물 가격도 내가 내리고, 그래서 내가 인플레이션을 내릴 거야. 통화량 공급을 통해서 조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관리하고 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물 관리가 더 낫다는 거죠. 그렇다 간접적으로 보면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죠. 직접 개입을 직접 한다. 개입하는 네. 그게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정책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좀 틀리게 바이든 행정부에는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확실하게 눈에 띄게 딱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쪽은 긴축이고 그렇죠. 한쪽은 풀어주고. 딱 풀어주고 그러면은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그게 싫으니까 자꾸 파월 의장에 대해서 압박도 해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재정 적자 그건 가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실물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좀 들어서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판단을 한번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기대감이 또 많이 반영됐다가 네. 출범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게 또 시장의 그렇죠. 모습이기도 하고 일단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 지출을 좀 줄여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써야 될 지출이 너무 많아서 지출을 좀 줄인다고 해서 이거 방향을 바꿀 수는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고요. 이게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 미국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약간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코노미스트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든 많이 나올 건데 그거를 수요를 자극해서 금리를 좀 낮춘다면은 그래도 지금 금리가 우리한테 좀 부담이거든요. 예,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곳은 미국 장기 금리가 높으면 할인율이 높으니까 투자자들한테 좀 부담을 느껴서 그 초반이나 조금 좀 내려왔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목표인데 그 금리 추이는 장기 금리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정도에 밴드 정도로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가 그렇게 또 쉽게 확 떨어지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뭐냐면 많아서.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9 성장률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기준금리 3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우리 한국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 이슈도 있지만 2%대 진입을 해버렸고 근데 지금 4Q를 보면은 미국이 한 2% 후반대가 나올 것 같단 말이죠. GDP 실질 GDP 성장률이.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장금리는 4% 중반대 언저리에 있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네. 시행을 하면서 3% 성장이 나온다 치면은 네. 사실 시장금리가 4% 밑으로 또 떨어지는 것도 약간은 좀 넌센스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작년 재작년에 약간 주춤했다가 네. 다시 올라가는 흐름에 있는데 시장금리가 계속 떨어진다. 뭐 금리 정상화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시장금리는 항상 특히 장기금리를 먼 미래를 반영해서 여기 이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오르는 게 당연하고 네. 아니면 이제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경제는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가 질문이 뭐였었죠? 그러면은 질문은 사실 지금 4.2 정도 되는 그 장기 네네. 금리가 네네. 내년에 밴드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네네. 그래서 전 3% 이제 중반 아무리 이제 금리를 중반. 3% 중반대 왜냐면 이건 3.78 전제가 들어가 정도. 되는 게 이제 네. FOMC에서 결국 페드가 이제 금리를 네. 내리는데 네. 내리는 게 앞으로 최소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는 내릴 수 있을 때 충분히 전 열심히 내려서 한 100bp는 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단 시장금리 하단은 3% 중반대에서 네. 그다음에 상단을 놓고 보면 4%까지 이 레벨에서 계속 변동을 할 것 같다. 100bp를 내린다고 해도 이제 그러면 단기 금리가 100bp 4번 정도 내려와도 장기는 한 2번 정도의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이신 거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겠다는 게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인플레이를 잡겠다고 했는데 인플레이를 자극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 얘기 나왔으니까 그 청년들한테 또 호응을 있었던 게 이 모기지 금리 너무 비싸니까 금리를 낮춰주겠다. 예, 예. 너희들도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했는데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려고 하면 장기 금리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걸 좀 낮춰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쓰는 돈이 국방비하고 이자 비용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네. 되면 이거는 좀 단기채로 바꾸든지 어떻게든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파월 의장도 이거는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건 지금 이미 얘기한 네. 부분이거든요. 트럼프 네. 행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준한테 통화 정책을 맡겨놓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금리를 떨구려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실물 경제에 직접 개입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네. 그게 소비를 더 금리보다는 더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행정부는 실물 경제 직접 개입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뭐 정유도 뭐 국제 뭐 유가 계속 내린다고 네, 유가가 내려가야 물가 네, 내려가니까. 그게 이제 사실 일기 때 그 정책이 네. 맞아갖고 그때 인플레이션 효과가 컸죠. 1.5%대였단 말이에요. 네. 일기 때. 근데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결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네. 했었거든요. 일기 때. 근데 2기 때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기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인플레이션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1기 때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2기 때 나오는 게 여기서 최대한의 비용 지출을 이제 산업 비용까지 다 줄여갖고 뭐 규제 완화가 딴 게 아니거든요.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뭐 트럼프, 바이든 같이 그런 뭐랄까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려면 규제를 완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완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세이브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농산물까지 다 보면은 결국은 수입 물가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제 유가라든지 뭐 국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뭐 농산물 이런 쪽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을 낮춰갖고 결국 인플레이션 낮춰주면은 연준이 굳이 통화 정책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그대로 따라 내려온다. 네, 연준은 그냥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준으로 그냥 너는 그냥 궤도대로 가라. 예, 가던 너는, 길 가라. 예, 왜냐하면 그 통화량을 조절해 갖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정책을 계속 푸시하겠다는 게 사실 이제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요한 것은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만 잘 관리가 되면은 적자가 관리가 된다 그러면 사실 결국은 장기채를 계속 발행할 부분들을 이제 추가 발행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 부분이 해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금리죠. 시장금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기준금리를 막 내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똑같이 장기금리가 따라오는 똑같이 건 내려올 아니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장기금리를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냥 보셔도 지금 뭐 4.2%잖아요. 4.2 정도. 기준금리는 4.75인데 그럼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장기금리는.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기준금리를 더 끌고 내려가도 장기금리가 50bp, 100bp만 뭐 조금만 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하락 추세로 간다 그러면 사실 부동산에서 모기지 금리가 지금 한 30년짜리가 7% 지금 초반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것은 한 4%에서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미국인이라도 7% 이자에 집 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집 사는 게 아시아 분들이 가서 모기지를 안 사고 그냥 다운 페이먼트 없이 바로 그냥 일시불로 해결하는 그건 방법이 이제 돈이 많으신 그 사세분들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실물 경제를 떨구면서 결국 금리도 단기 먼저 끌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장기는 좀 늦더라도 계속 끌고 내려가면은 이기잖아요. 이기에서 2년 지나고 또 후반전에서는 충분히 이게 가능하지 않냐 그런 계산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서 두 분에게 동시에 질문 한번 드리면요. 일단 장기 금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 이슈도 있고 해서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최근 한 4년간 우리가 한 30% 정도 절하가 돼 버렸죠. 그럼 내년이 장기 금리가 내려가긴 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환율은 지금 1,400원 안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래도 이거는 좀 심하니까 좀 내려온다고 보십니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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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죠. 뭐 요즘 계속 환율로 너무 많이 물어보셔갖고 저는 일단 1,400원 안착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단기 변수는 금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역 수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장기적인 변수는 경제 펀더멘탈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연초 이후에 환율이 1,400원까지 이미 우리가 이번 정치 리스크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미 1,400원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뭐 개엄 전에 이미 1,401원이었죠. 그 올라온 이유가 딴 게 뭐겠습니까? 지금 장기 변수인 경기 펀더멘탈이 나빠진 거거든요. 한국이. 그리고 달러도 엄청 강하고. 그렇죠. 달러도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외환 보유가 4,200억 달러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계속 조금씩 더 쌓여요. 무역수지 흑자는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1,400원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펀더멘탈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CDS 프리미엄 시장 들어가 봐도 한국물 5년 국채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한 28bp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터지기 전에 25bp 정도였어요. 요거 이 정치 리스크 터지기 전에 32bp까지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써 그만큼이 CDS 프리미엄도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신용 등급만 AA 2010년부터 지금 S&P가 AA를 지금 저희한테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변화는 없어요. 근데 네. 대부분 다 이머징 마켓에서 경기 펀드멘탈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정치적 리스크가 막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되게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아직까지는 작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S&P가 얘기했죠. 예, 아직까지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 그렇다고 보면 이미 국내 펀드멘탈이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장기 병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펀드멘탈이면은 물론 이제 누군 그러세요. 이게 뭐 IMF 때하고 똑같냐? 물론 아니죠. 아닌데 지금 봤을 때 개별 이슈는 아니다. 네. 네. 그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명목 GDP의 25%를 담당하는 국가가 1년에 2%, 2.5% 막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3%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국가가 지금 3%면 엄청난 거죠. 네. 뭐 비교해서 1% 얘기 네. 나오는데. 네.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하다가 1% 밑으로도 빠질 것 같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저는 일단은 달러 강세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의 펀더멘털이 취약해진 부분은 계속 장기적으로 1,400원 끌고 가야 뉴 된다. 노멀을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뭐 절대적인 레벨은 예전 대비해서 많이 높아진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외환 시장의 우리나라 FX 외환 시장 자체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펀더는 약해요. 그러니까 펀더가 약하다는 건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원화에 대해서 매수를 할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게 매력이 사실이에요. 없다. 뭐냐 이제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가 많죠. 숫자도 잘 안 나와. 근데 내부에서 뭔가 시끌시끌한 것도 있어. 그러면 사실 쉽지 않죠. 근데 또 한편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원화가 사실 원화만으로 안 보고 또 위안화 패러 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FX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위안화 거래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해서 FX 네. 시장에서 한 8%, 전 세계에서 8% 정도 하는데 위안화 거래할 때 수수료가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싸요. 네. 그런데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좀 이런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쪽은 대형주고 이쪽은 소형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2% 정도 그렇죠.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방향성이 얘가 좋아지면 얘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네, 보폭은 더 커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2%면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안화의 그 프락시 통화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도 그렇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위안화가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이 경제가 좋다 이렇게는 저도 보진 않습니다만 중국 경제는 다들 부정적이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금융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칠 만큼은 쳤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금융적인 완화나 금리나 시진핑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작년도 이후부터 지속됐던 부동산, 네. 그다음에 신규 투자, 그다음에 신규 투자는 이제 신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규 부동산 매수에 대한 것들 물론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금융적으로 굉장히 완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중국의 지수와 중국의 위안화를 또 팔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바닥은 쳤다라고 보고 이게 지표상 조금만 개선세가 보여도 위안화는 위안 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연동되는 원 달러도 어느 정도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원화는 그러면은 훅 떨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저 절대적 레벨 1,300원 중후반 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바텀을 지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1,350원 이상 정도. 네.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그 트럼프는 완전한 저금리 약달러 지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약달러가 되면 우리는 환율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미치는 시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달러가 맞아요, 약달러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시장은 그래도 미국이 경제가 좋고 일선 때 얘기입니다. 미국이 좋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고 미국의 달러가 좋으니까 달러는 계속 완만한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지친 이제 트럼프가 직접 개입을 하죠. 19년도에 들어서 뭐라고 개입하냐? 이제 그 G5 국가들을 직접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소규모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플라자 합의라고까지 예전에 얘기했는데 플라자 합의 비슷한 거예요. 네. 뭐냐면 개입하지 마. 네. 특히 달러 매수하지 마. 네. 매도로 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BOJ가 바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이제 후반기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후반기에. 그러면 이제 학습 효과가 뛰어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도 약달러 정책을 이거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G7을 불러다가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고 그 정책을
바로 이제 취임 직후 행정부 꾸리고 나서 시행하게 되면 달러는 꺾일 거예요. 그 힘 때문에라도 조금 빠질 여진이 있어 보인다. 근데 저도 역시 절대적 레벨이 이렇게 쉽게 확 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바텀이 있다는 생각. 네, 알겠습니다. 실제 원 때도 그때 그 달러 약세를 유도한 이유로 우리 코스피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럼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했으니까 미국 내 산업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